단순한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였을까요? 아니면 저에게 날아든 아주 절박한 구원 요청이었을까요? 정치 모를 휴대폰 번호로부터 나 좀 구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저는 크나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테지만 절박한 구원 요청이라면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밤새 고민하던 저는 마침내 마음이 시키는 길을 따라 걸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칫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길로 저를 이끌어낸 것은 아주 소중한 인연 때문이었죠. 어쩌면 그 길의 끝에서 소중한 인연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서 제가 마주한 건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치 아주 추악한 진실이었어요. 그 추악한 진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단 한 사람, 바로 저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때 제가 겪게 된 일이 대체 무엇이었을지 그 숨막히는 사건의 현장을 향해서 지금 바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당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길고 긴 입원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위암이라는 아주 무섭고 몹쓸 병으로 인해 고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성심성의껏 친정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저에게 의사 선생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나누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심정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받으셨던 수술 경과가 나쁘다는 진단이라도 들으면 어쩌나 싶은 걱정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뜻밖에도 병원 밖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영문을 모를 노릇이었죠. 왜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건가요, 선생님? 여기가 비록 카페기는 하지만 빵을 직접 만드는 곳이거든요. 이 집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 파는 케이크가 맛이 아주 기똥찹니다. 갑자기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 일로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 지금 어머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기쁜 날에는 축하 케이크가 빠지면 안 되는 법이니까요. 축하할 일이라면 설마 저희 어머니 수술 경과가 좋은 편이라는 소식인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완치되셨어요. 오늘은 어머님께서 위암을 극복하고 새 삶을 살게 되신 기념비 같은 날이니까 케이크는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족분들이랑 같이 촛불도 끄고 마음껏 기뻐하세요. 단, 축하 파티는 휴게실에서 하셔야 합니다. 입원실에서 하시면 다른 환자분들 보기가 좋지 않아서요. 그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 생각 같아서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천지신명님께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그날 의사 선생님께서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방금 완치되었다고 말씀드렸던 건 편의상 사용했던 표현이었을 뿐이지 진정한 완치 판정을 받게 되기까지는 앞으로 5년 동안 재발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물론 저 또한 그런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께서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죠. 앞으로 남은 일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가 평온한 일상을 보내면서 건강관리를 꾸준히 잘하면 되는 일뿐이었습니다. 힘든 입원 생활과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에 비하면 아주 손쉬운 일이었죠. 아무튼 그날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 어머니는 보호자 휴게실에서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께서 의암을 극복하고 퇴원하셨던 날로부터 대략 1년 뒤 천청병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던 남편에게 울며불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제 남편은 직장인 학교에서 태권도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던 도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남편의 직장은 태권도부 코치였거든요. 저기 있잖아 여보.
나 지금 병원인데 큰일 났어. 큰일이 났다고? 혹시 장모님 얘기야? 음, 방금 정밀 진단 결과 나왔는데 우리 엄마가 또 암에 걸렸대. 다른 부위에서 재발됐대. 바로 그날이 저희 가족에게 들이닥친 지옥과도 같은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재발된 암이 치료되면 얼마 뒤 다른 부위에 전이되어 재발하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단 한순간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를 지켜드리겠다는 결심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치 굳고 단단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경제적 사정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암 환자가 한 번 생기면 경제적으로 큰 공경을 겪는 일이 다반사인데, 심지어 저희 어머니의 암은 그야말로 끝도 없이 계속해서 재발했으니까요. 그러는 바람에 이전에 쌓아두었던 저축은 이미 다 써버린 지 오래였고, 태권도부 코치인 남편 혼자 벌이만으로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인력사무소 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했었지? 철민이라고. 나랑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같이 운동했던 친구야.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사 도우미 일이라도 한번 시작해볼까 해서. 장모님 병원비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당연하지. 이제 더는 여보 혼자 외벌이로는 버티기가 어렵잖아. 그러니 이제 슬슬 나도 맞벌이를 해서 우리 엄마 뒷바라지 해드려야지. 그래도 난 좀 걱정돼.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철민이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좋아서 가사 도우미지. 몹쓸 졸부집에 잘못 출근했다가 그야말로 무수리 취급당하기가 일쑤라더라. 괜찮아. 엄마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남편의 소개를 받아서 인력사무소 소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소장님은 저에게 최대한 좋은 집을 알아봐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마침 저에게는 20대 때 따두었던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꽤 좋은 호텔에서 근무했었던 경력도 있고요. 덕분에 저는 아주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혼자 사시는 귀부인 할머니 댁으로 출근하게 되었는데요. 그 대저택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혼자 사시는 귀부인 할머니를 처음 만나 뵙게 된 저는 그만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야 말았고,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할머니께서 만약 옛날 시대의 남자로 태어났다면 대장군 자리를 좋게 꿰차고도 남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삼국지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삼국지에 보면 혈혈단신 혼자서 수백 수천의 적군들을 겁에 질려 벌벌 떨게 만들었던 장비라는 대장군이 하나 있잖아요. 귀부인 할머니의 풍모에서 바로 그 장비의 위용이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위용은 그만큼이나 대단하고 압도적이었죠. 더욱이 할머니의 위용은 단순히 여자 대장군감 같은 풍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할머니께서 저에게 처음 꺼내신 바로 이 말. 만나서 반갑네.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바로 그 짧은 한마디에 어찌나 묵직한 힘이 실려있던지, 만약 할머니께서 고함이라도 한번 치르면 호랑이도 소변을 줄줄 흘리면서 도망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처럼 저는 대저택 집주인 할머니와의 첫 만남부터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손에 잡는 일마다 줄줄이 꼬여버리더라고요. 거실에서 신문을 읽는 장군감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느라 다림질하던 옷을 태워먹는가 하면, 뉴스를 보는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느라 꽃병을 깨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음식도 제맛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평소 저는 음식 솜씨라면 아주 자신이 있었고 게다가 한식조리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당연하게도 할머니께서는 그런 제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셨습니다. 제가 실수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내 눈치를 보다가 다림질하던 옷을 태워 먹은 기야? 죄송합니다, 사모님. 오늘 태워 먹은 옷은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자네는 지금 내가 그까짓 옷값이나 되돌려받자고 이러는 줄 아는가? 그게 아니라면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네 하는 행동거지들을 보고 있자니 내 속까지 답답해서 그러지. 자네 혹시 어디서 죄 짓고 우리 집까지 흘러들어온 겐가? 그게 아니면 혹시 우리 집에서 물건이라도 슬쩍 주머니에 집어넣는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울 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맨날 그렇게 기가 죽어서 노상 내 눈치를 봐. 내가 자네를 잡아먹을 것도 아닌데. 여간에 잘못한 일 없으면 고개 떳떳하게 들고 당당하게 행동하게. 그래야 세상이 자네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 테니까. 할머니로부터 그런 꾸짖음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상처가 아닌 물음표가 하나씩 날아와 박혔습니다. 상황 자체만 보면 분명 제가 일을 자꾸 잘못해서 집주인 할머님께 꾸지람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할머니의 호통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비록 말과 행동은 거칠지만 마음만큼은 손녀 사랑으로 가득한 친할머니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을 연결시켜준 인력사무소 소장에게 그 할머니가 대체 어떤 분인지 물어보았는데요. 인력사무소 소장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워낙 자기 신분을 내세우는 걸 싫어하는 분이라서 재수 씨한테도 그동안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그 할머니는 엄청 대단한 분이세요. 건실하기로 소문난 기업 회장님이시거든요. 아들, 딸들도 다들 잘 키워서 다들 할머니네 회사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고요. 우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다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자들은 학교도 잘 보내주지 않던 힘든 시절에 심지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으면서도 지금껏 비상한 머리랑 엄청난 뚝심 하나로 직접 그 회사를 일구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만큼 대단한 분이셨어요. 할머니께서 태어나셨던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딸 자식은 말린 미천 취급받는 시대였던 데다가 그 와중에 심지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학교 근처도 못 가셨던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그 커다란 성공을 이룩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러한 사연을 알게 되던 바로 그날부터 할머니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말투와 표현 방식은 무뚝뚝하실지언정 기죽어 지내는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지 말라는 충고를 해주었을 뿐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할머니께서는 제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들을 보상해 놓으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고요. 이래저래 할머니께서는 여자 장군감이자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던 거예요. 더욱이 할머니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면서 저는 문득 할머니께서 어쩌면 참 외로운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댁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 지났고 그러는 사이 명절이 2번, 할머니의 생신도 1번 지나갔는데요. 그 집 자식들이 단 한 번도 할머니를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 드넓은 저택에 늘 혼자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꽤나 이상하게 느껴졌던 저는 어느 날 아주 크게 용기를 내어서 할머니에게 넌지시 여쭈어 봤어요. 가만 보면
사모님 자녀분들께서 참 많이 바쁜 모양이에요. 그쵸? 멀쩡히 일 잘하다가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만약 제가 할머니의 자녀된 입장이라면 부모를 아주 극진히 잘 모셨을 텐데 한 번도 집으로 찾아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저와 만난 이래로 처음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잠시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별일 아니라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들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 하나씩을 맡고 있는 녀석들이야. 업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게다가 회사에서 맨날 얼굴 보는 사이니까 굳이 집으로까지 찾아올 것도 없고. 물론 저는 내심 할머니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그때 말씀에는 분명 회한이 서려 있었거든요. 이에 저는 할머니네 가족에게 분명 어떤 사연이 있으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구태여 더 파고들어 여쭈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감추고자 하시는 사연을 굳이 파고드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대신 저는 할머니에게 최대한 살갑게 대해드리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는데요. 그랬던 덕분이었을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제가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는데 할머니께서 쭈뼛쭈뼛 다가와서는 제 손에 웬 검은 봉다리 하나를 퉁명스럽게 쥐어주시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사모님? 보면 몰라? 귤이잖나. 제주도에 내려가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젊을 적에 나한테 신세 졌던 일을 갚겠다면서 이렇게 매년 귤을 보내주는데 매번 양이 너무 많아서 처치 곤란일세. 그러니 앞으로도 귤은 밖에서 사 먹지 말고 우리 집에서 얼마든지 챙겨가도록 해. 말씀은 무뚝뚝하게 하셔도 마음으로는 저를 챙겨주고 싶으신 거죠? 아이고, 착각이 아주 지나치구만. 다시 말하는데 정말 처치 곤란이라서 자네한테 떠넘기는 거야. 집에 귤이 차고 넘쳐서 썩어나면 뭐하겠나. 노인네 혼자서 배가 터지도록 귤을 까먹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을. 역시나 퉁명스럽게 말씀하신 할머니께서는 횡하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진심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던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퇴근했어요. 그리고는 곧장 친정어머니께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병원으로 달려갔죠. 비록 어머니께서는 항암 치료로 인해 병원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간식인 귤을 맛보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딸자식이 이렇게 잘 대접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며 자랑은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젊은 시절에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던 친정어머니께서는 그 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전국 백화점에서 앞다투어서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부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치 최고급 품질이더라고요. 저로서는 더욱이 감사한 마음이었죠. 친정어머니 앞에서 체면도 확 살았고요. 그런데 그 귤봉지 안에서 저는 아주 뜻밖의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할머니께서 늘 손가락에 끼고 다니시던 크고 비싼 옷가락지였죠.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귤을 챙겨 넣으시다가 옷가락지를 그만 봉지에 빠뜨리신 모양이었어요. 이에 저는 오밤중에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어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늦은 시간에 우리 집에는 어쩐 일인가? 그게요. 실은 귤봉지 안에서 사모님의 옷가락지가 발견이 되어서요. 그거 돌려드리려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말을 마친 저는 할머니에게 옷가락지를 내밀었고 할머니께서는 저와 옷가락지를 번갈아 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아휴, 사람이 왜 그렇게 미련해? 제가 미련하다고요? 당연하지. 사람이 정직한 것도 정도 것이어야지.
혼자서 너무 그렇게 정직하면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는 걸세. 글쎄요. 전 그냥 제 물건이 아니니까 돌려드리러 왔을 뿐인걸요. 내가 일부러 넣어두었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그 말씀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정말 이제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럼 설마 실수인 척하면서 일부러 저한테 옷가락질을 주셨던 거라고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자네를 연결시켜준 인력사무소 소장의 입이 참 가볍더구만. 자네가 일을 잘하는지 확인차 연락을 했으면 그것만 물어보고 전화를 끊을 것이지. 친정엄마가 투병 중이라는 얘기는 왜 굳이 꺼내냔 말이야. 듣는 사람 마음 불편하게. 저를 걱정하셨다는 거네요? 그럼 걱정을 하지 기뻐하고 앉아있을까? 여하간 그 옷가락지는 이미 내 손을 떠난 물건이니까 팔아서 병원비에 보태든 어쩌든 자네 마음대로 해. 아휴. 하지만 그날 제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외람되지만 사모님, 저는 이 가락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모님께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절 챙겨주셨던 것만으로 저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셈이거든요. 에휴, 예끼 사람아. 이럴 땐 그냥 눈 딱 감고 모르는 척 챙겨가는 거야. 사람이 맨날 혼자 그렇게 정직하고 우직하게 살다가는 챙겨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날려먹은 채로 한평생 손해만 보면서 살게 될 걸세. 그러지 않으려면 가끔은 요령도 피우고 꾀도 부리고 해야 하는 법이고.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생각은 달라지지 않아요. 사모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우직한 인생은 손해만 보는 삶이 될지도 모르죠.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대로 정직하고 우직하게 손해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그날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옷가락지를 되돌려드렸고 할머니께서는 의중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튿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할머니 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요. 입원해 계신 친정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병원으로 비서실장을 보내서 지금까지의 병원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전액을 책임져 주기로 하셨다는 소식이었죠. 이에 저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자초지종을 여쭈어 보았고 그 대답을 들은 저는 감동의 눈물을 쏟고야 말았어요. 나는 오늘 돈을 쓴 것이 아니네. 자네라는 귀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얻은 것이지. 저라는 사람을 얻으셨다고요? 어제 자네가 돌려준 옷가락지를 보면서 밤새 생각을 참 많이 했어. 그랬더니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자네처럼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을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과 같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구만. 자네라면 이 늙은이의 남은 여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어. 그러니 부디 내 사람이 되어주시게. 내 사람이 되어서 이 늙은이가 인생 여행을 마무리 짓고 떠나는 그날까지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게. 그날 할머니의 제안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당연하게도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는 약속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도 할머니처럼 훌륭한 분을 만나는 건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과도 같은 마치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아무튼 덕분에 저는 친정어머니의 병원비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와 맺었던 약속 그대로 계속 할머니 댁에서 일했어요. 비록 저희는 업무적으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였지만 인간적으로는 할머니와 손녀 같은 존재로 거듭났으니까요. 손녀가 할머니를 잘 모시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일 테고요. 이처럼 저와 할머니는 함께이기에
참으로 즐거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손녀딸처럼 예뻐하며 의지하셨고, 저 또한 할머니를 진심으로 잘 보살펴드렸죠. 그랬던 제가 할머니의 곁을 처음으로 긴 시간 동안 비우게 된 건 친정어머니께서 수술을 받게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수술 준비 과정부터 수술 이후 회복 기간까지 쭉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어야만 했던 입장이었기에 부득이 할머니에게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시더니 용돈을 두둑히 챙겨서 휴가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용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 사람 챙기는 거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죠. 참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의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이에 저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휴가를 마치고 출근을 했는데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웃는 얼굴로 휴가를 보내주셨던 할머니께서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려보아도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자동 응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이에 크나큰 걱정에 빠진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할머니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저를 할머니 댁에 연결시켜 주었던 인력사무소 소장에게도 연락을 해보았고, 오며가며 일면식이 있는 비서실장님께도 연락을 해보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할머니의 행방을 여쭈어 보았어요. 심지어는 동네 파출소와 경찰서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제가 휴가를 떠나 있는 동안 할머니 댁에 무슨 사건이라도 생겼던 건지 물어보았죠. 하지만 저는 아무런 수확조차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할머니의 행방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나마 단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최소한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난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 주변 지인들이 당연히 문상을 갔을 텐데 그런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으니까요. 더군다나 할머니의 집 또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어 주인이 바뀌어야 했을 텐데 그런 일도 전혀 벌어지지 않았고요. 이에 저는 할머니께서 언젠간 돌아오시리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니까 언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또한 그날이 오면 바람처럼 내달려서 할머니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정적인 직업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스스로를 여전히 할머니 댁의 가사 도우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정적인 직업을 갖지 않는 대신에 일감이 생길 때마다 짬짬이 나가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당치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할머니를 오매불망 기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병원에서 친정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제 휴대폰으로 웬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더라고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부터 날아온 그 문자의 내용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이거 좀 봐봐 여보. 방금 내 휴대폰에 도착한 문자 메시지인데 아무래도 느낌이 너무 안 좋아. 어디 봐봐. 나 좀 구해다오? 이게 대체 뭔 소리래? 나도 잘 모르겠어. 다짜고짜 구해달라면서 웬 주소 하나를 같이 문자로 보냈더라고. 그거 참 희한한 일이네. 일단 문자에 적혀있는 주소가 어디인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보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문자 메시지에 적혀있는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했는데요. 뜻밖에도 웬 정신요양원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저로서는 더더욱이 꺼림칙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장되어 있지도 않은 전화번호로부터 난데없이 나 좀 살려다오 하는 문자가 도착했는데 심지어 그 문자에 같이 적혀있는 주소가 전혀 예상조차 못한 정신요양원 주소였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와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문자 얼른 치워. 그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서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도움을 정말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보낸 문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다급한 사정이면
문자가 아니라 전화를 걸어왔겠지. 아무래도 그 문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같으니까 얼른 삭제해. 행여라도 그쪽으로 전화해볼 생각은 하지 말고. 물론 아주머니의 말씀 또한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문자 메시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을 만한 내용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그 아주머니께서는 얼마 전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 입장이기도 했고, 아주머니가 피해를 당한 수법 또한 제가 받은 메시지랑 비슷했었습니다.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도와달라는 문자가 띡 하고 오길래 아주머니께서는 대체 누구인데 그런 문자를 보내냐고 답장을 보냈더니 아들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서 5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회신이 왔다더라고요. 당장 5천만 원을 메꾸지 못하면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면서 말이죠. 이에 크게 당황한 아주머니께서 앞뒤 따져볼 겨를조차 없이 문자에 적힌 계좌번호로 5천만 원을 송금했더니 결국엔 보이스피싱이었던 것이었죠. 아주머니께서는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켜서 입원까지 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저의 바로 옆에 버젓이 있었으니 저 또한 자칫 그날의 문자 메시지를 사기로 치부하며 삭제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다들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하는 와중에 오직 단 한 사람, 저만이 문자 메시지의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싶어졌으니까요.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어쩌면 연기처럼 사라지셨던 할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으니까요. 그런 생각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친 저는 환하게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마음이 시키는 길을 따라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구해달라는 메시지가 할머니께서 보낸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일단 제 눈으로 직접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곧장 차를 타고 문자 메시지에 적힌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말이 좋아서 정신요양원일 뿐 돌아가는 모습을 보아하니 사실상 정신병원이더라고요. 또한 실제로 입구에 정신요양원 간판과 정신병원 간판이 동시에 걸려 있었어요. 즉 그곳의 정체는 아주 외딴 산속에 자리한 정신병원이었던 거죠. 그러한 사실을 파악한 저는 크게 용기 내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원무과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게 다짜고짜 할머니의 성함을 얘기하고 면회를 하러 왔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글쎄 그 간호사가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런 환자는 저희 병원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친권자가 아니면 규정상 면회가 불가능하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곳에 어떤 어두운 음모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건 아주 간단한 논리였어요. 할머님께서 이 병원에 계시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또 왜 물어보시는 건데요? 건물 규모를 봐서는 입원 중인 환자가 한둘이 아닌 걸로 보이고 그 많은 환자 이름을 모두 다 기억하는 건 무척이나 어려울 텐데 지금 간호사님께서는 명단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로 할머니가 여기에 없다면서 잡아떼고 있으니까요. 마치 할머니가 외부인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숨겨놓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 말에 간호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하얗게 질렸을 건 뻔하고요. 이에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아 넣었어요.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의 친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저는 분명 제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은 채로 그저 할머니의 성함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러자 한참 동안 눈알을 굴리며 변명거리를 고민하던 간호사는 이내 회진 시간이 되었다는 핑계로 다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런 간호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일전에 그 문자 메시지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허둥지둥 멀어지는 그 간호사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던 휴대폰이 그 간호사의 것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때 그 간호사는 영문 모른 채로 전화를 받았고 저는 휴대폰에 대고 외쳤습니다. 역시 할머니께서 여기 있는 게 맞구나. 당장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나와. 안 그랬다가는 병원에 싹 다 뒤엎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제 외침에 경비원들이 달려와서 저의 팔을 비틀며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바람처럼 달려온 두 남자가 아주 강력하고 화려한 발차기로 경비원들을 단숨에 제압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직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인 제 남편이었고 저희 남편과 함께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던 일전의 그 인력사무소 소장이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된 건 딱히 내막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남편과 인력사무소 소장이 어떤 위험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곳으로 저를 혼자 보낼 수는 없다면서 함께 차를 타고 정신요양원에 도착했고 로비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들리자 바람처럼 달려와서 저를 구해주었던 것일 뿐이었으니까요. 아무튼 덕분에 안전해진 저는 곧장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정신요양원에 계신 분께서 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병원 쪽에서 환자를 꽁꽁 숨겨둔 채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들이 즉시 출동해서 도착했고 저는 마침내 그분을 다시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께서 그곳에 억류되어 계셨던 것이었죠. 괜찮으세요, 사모님? 어디 아프신 곳은 없고요? 밥을 제대로 안 줘서 허기가 좀 치기는 하지만 다른 데는 다 괜찮아. 여하간 위험했을 텐데 큰 용기를 내주어서 고맙단다. 너라면 용기를 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 근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멀쩡하신 분께서 이런 곳에는 대체 왜 붙잡혀 계셨던 거냐고요. 문자는 또 어떻게 보내셨고요. 다른 환자가 난동을 부리는 통에 감시가 느슨해졌더구나. 그 틈을 타서 간호사 휴대폰으로 몰래 너한테 구해달라는 메시지랑 이곳 주소를 보내놓은 다음에 간호사 휴대폰에 남은 문자 발신 기록을 얼른 삭제해놓고서는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어. 우와, 사모님은 장군감이세요. 이런 상황에 그런 기질을 쉽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꾸나. 일단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이 위험한 곳을 벗어나야 해. 경찰까지 출동했을 정도면 그 몹쓸 녀석들한테도 이미 그 소식이 전해졌을 테니까. 네, 할머니. 우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모실게요. 그날 저희 일행이 곧장 할머니를 모신 곳은 정말이지 마음이 든든한 곳이었습니다. 제 남편의 제자인 태권도 선수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체육관이었거든요. 여기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서 모셨어요. 남편의 제자들이 경호원처럼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안심하세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신 할머니께서는 그간의 모든 사연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우리 회사가 투자를 잘못해서 아주 크게 손해를 본 일이 있었어. 우리 회사의 향후 10년 동안의 발전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앞으로 5년 동안 긴축 경영을 해야 할 정도로 아주 큰 손해였지. 사모님께서 직접 추진하신 일이었던 건가요? 아니야. 난 분명 크게 실패할 거라면서 단단히 반대했어. 회장인 내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투자를 추진했다가 일을 그르쳐버린 몹쓸 녀석은 다름 아닌 우리 회사 본부장이고. 본부장이라면 사모님 때 큰아들이잖아요. 어디 큰아들 혼자 벌인 짓이었겠니? 둘째 아들이랑 그 며느리도 한패거리였고
심지어 막내딸이랑 사이까지 다 같은 편이더구나. 내막은 이랬습니다. 회장님은 할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다분한 투자권을 밀어붙인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할머니의 자식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위였어요. 큰아들은 회사 본부장이었고 다른 자녀들 또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문제는 투자 실패로 인해 대주주들의 분노가 아주 대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몹쓸 자녀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덮기 위해서 모든 잘못을 할머니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해요. 주주들 앞에서 회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추진했던 투자건이었으며 자신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반대를 했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해버린 거죠. 그 일을 알게 된 할머니께서는 당연히 아주 크게 분노하셨고요. 아무리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라지만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 낳아준 부모를 우습게 하는 무례배들이 장차 회사와 직원들을 얕잡아 보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으니까. 더군다나 그 녀석들이 회사의 중요 요직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이상 우리 회사의 앞날이 어두워질 것은 자명한 일이었고, 그래서 난 우리 회사의 시작부터 함께였던 창립공신 중역들을 모집해서 그 몹쓸 녀석들의 해임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작전은 실행되지 못했어. 왜 실행되지 못했는데요? 몹쓸 녀석들의 해임권을 정식으로 발휘하기 바로 전날 밤에 웬 덩치 큰 사내들이 들이닥쳐서는 나를 정신요양원에 데려다 놓았으니까. 큰아들 쪽에서 위험을 미리 감지했던 거네요. 그쪽에서 손을 써서 사모님을 그곳에 억류시켜 놓았던 거고요. 정확한 이야기는 내 호위무사들이 알려줄 걸세. 내가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면서 호위무사들도 각자 내 행방을 찾아다녔을 테니까 말이다. 말씀을 마친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호위무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겠다면서 말이죠. 이에 제가 휴대전화를 빌려드리는 순간 할머니의 비상한 기억력이 반짝하고 빛을 내더라고요. 꽤 많은 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위무사들의 전화번호를 선명하게 기억해내서 순식간에 연락을 돌렸으니까요. 할머니, 아니 회장님의 연락을 받은 호위무사들은 저희가 있는 곳으로 재빠르게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회사가 가장 밑바닥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할머니와 함께 모든 성공을 일구어낸 회사 창립 공신들이자 동시에 회사의 중역들이었죠. 중역들은 역시나 각자 할머니의 행방을 은밀하게 수소문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분들께서 각자 파악하고 계시던 정보 덕분에 할머니께서 어떻게 잡혀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말이 확인되었어요. 회사 본부장, 그러니까 할머니의 큰아들의 동창 중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3명 있었는데요. 큰아들이 그 동창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할머니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조현병 증상을 앓고 있었다는 가짜 진료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나선 사람은 둘째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둘째 아들은 할머니께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종종 보였다는 거짓 진술서를 만들었고,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손찌검당했다는 증거로 등에 멍이 들어있는 사진을 제출했죠. 당연하게도 거짓 증거였습니다. 며느리의 등에 멍이 들었던 이유는 회식 때 과음하는 바람에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기 때문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나선 사람은 막내딸과 사위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안면이 있던 지인인 정신요양 원장에게 뇌물을 먹여서 할머니를 잡아다가 억류시켜 놓은 뒤 직원들에게 할머니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지시했고, 심지어 그 누구와도 면회를 할 수 없도록 단단히 막아두기까지 했어요. 더군다나 그 몹쓸 자녀들이 모두 다 합심해서 친권자로서
할머니의 강제 입형 동의 서류에 서명까지 하는 바람에 강제 입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이로써 그간의 모든 비밀은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모든 이야기를 마친 중역분들께서 난데없이 저에게 큰 절을 올리더라고요. 이에 당황한 제가 이도 저도 못한 채로 허둥대고 있는데 김 전무님께서 대표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모든 사실들을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섣불리 회장님을 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이 본부장 쪽 사람들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몹쓸 사람들이 중역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네, 저희가 직접 움직여서 회장님을 구하려고 할 경우 회장님을 또 다른 어디론가 즉시 숨겨놓기 위해서였겠죠. 그래서 저희는 회장님의 행방을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귀인분께서 큰 용기를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회장님께서는 그 몹쓸 작자들의 손아귀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할머니의 사람이니까요. 그러자 줄곧 생각에 잠긴 채로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마침내 말을 떼셨습니다. 그건 그 아이 말이 맞네. 그 아이와 나는 한평생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한 사이거든. 그러니 앞으로 자네들은 내 안전보다 이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 주시게. 병원에서 나를 꺼내준 사람이 이 아이라는 소식이 이미 그쪽에도 전해졌을 테니 언제 어떤 식으로 위협할지 몰라. 할머니의 제시에 모든 중역들이 저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로 결의했고, 이어서 제가 할머니와 중역분들을 위해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보가 직접 할머니랑 중역분들을 지켜줘. 할머니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고 중역분들은 장차 할머니를 도와서 몹쓸 자녀들이랑 맞서 싸워야 하는 분들이시니까. 그러자 저에게 미소로 대답한 남편은 마치 임금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호위무사처럼 할머니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랑 같이 태권도 선수 생활하던 선후배들이 합심해서 만든 전문 경호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장님과 중역분들의 경호를 맡기신다면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해 드릴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몹쓸 자녀들이랑은 일절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안심하고 믿으셔도 되고요. 물론 회장님의 안전은 제가 직접 일거수일투족 따라붙으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아무래도 내가 사람 하나는 아주 잘 얻은 모양이야. 안 사람을 내 사람으로 얻은 덕분에 그 남편인 자네까지 내 사람으로 얻게 되었으니 말일세. 말을 마친 할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마치 호랑이처럼 서슬퍼런 눈을 빛내며 마침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천륜도 몰라보는 그 무례배들에게 천벌을 내리러 가볼까. 그날 저희 모두는 할머니를 도와서 그 몹쓸 자녀들을 반드시 단죄하리라는 결심을 다졌고, 그날의 결심은 오래지 않아 빛을 발하게 되었어요. 능력 좋은 중역분들의 활약 덕분에 할머니를 입원시키는 일에 관련된 모든 작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으니까요. 우선 할머니께서는 회장 자격으로 회사 내부에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습니다. 중역분들께서는 회장님의 행동대장이 되어 본부장, 그러니까 몹쓸 큰아들 쪽 사람들을 모두 잡아내었죠. 그 결과 몹쓸 자녀들과 뜻을 함께했던 모든 작자들이 일거에 해임되거나 해고되어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큰아들이라는 인간은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할머니와 중역분들이 주주총회에서 본부장 자리를 비롯한 몹쓸 자녀들의 직위 해제권을 의결에 붙이지 못하도록 주먹 패거리들을 동원해서 앞길을 막아서려고 했거든요.
물론 그런 수작질은 저희 남편의 활약 덕분에 쪽도 못 쓰고 깨져나갔지만 말이죠. 제 아무리 주먹 패거리라고 한들 전문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구성된 경호원들 앞에서는 하루 강아지 신세일 뿐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그 일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재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원이 큰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니까요. 당시 큰아들은 2가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뇌물을 사용해서 거짓 의료 기록을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할머니를 부당하게 입원시켰던 일에 대한 처벌이었고요. 2번째는 주먹 패거리들을 동원해서 주주총회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혐의에 대한 처벌이었죠. 물론 다른 자녀들 또한 같은 혐의로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첫 번째 혐의에 가담한 의료진들 또한 다같이 손에 손잡고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참으로 통쾌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죠. 이로써 할머니께서는 그간의 모든 싸움에서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셨는데요. 바로 이튿날에 중역분들과 저희 부부를 다시금 전원 소집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일전에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차라리 손해를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떳떳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했던 적이 있지.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하더냐. 그럼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대답에 흡족한 미소를 지으신 할머니께서는 법무팀장을 불러 올리셨고 곧장 유언장 작성을 시작했어요. 내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바가 많아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려고 하니 다들 잘 듣게. 우선 향후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내가 가진 회사 지분을 둘로 분할하겠네. 분할한 지분의 절반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회사에 귀속시킬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지금 여기 있는 중역들에게 한평생 내 곁을 지켜준 일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하겠네. 다음으로 내 사유재산은 몹쓸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네. 어차피 그들은 이미 법적으로 상속 자격을 잃어버렸지만 혹시 몰라서 남겨두는 말이니 법무팀장은 똑똑히 기록해두고 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네. 그 돈으로 노인복지재단과 암환자지원재단을 만들어서 아주 뜻깊게 사용할 걸세. 그리고 그 복지재단들의 이사장을 맡아줄 사람은 바로 너란다. 순간 모든 중역분들의 흐뭇한 미소가 영문 모른 채로 벙쪄있던 저를 향했습니다. 말을 마친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저를 향해 있었으니까요. 그치만 저는 그런 큰일을 해본 적이 없는걸요. 자격 확인은 조금 전에 이미 다 끝났잖니. 그럼 혹시 저한테 예전의 마음가짐과 지금의 마음가짐이 똑같냐고 물어보셨던 말씀이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렇단다. 좋은 일일수록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맡아야 해.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흠결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빛이 바래기 마련이거든. 때로는 눈먼 돈을 같이 슬쩍 가자는 유혹에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내가 바로 너를 적임자로 점 찍은 거야. 너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그날 저는 고민 끝에 할머니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사람이 되어드리기로 이미 약속을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할머니의 사람으로서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시는 것 또한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이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일 뿐이기에 그날 제 진정한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사람으로서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는 건 아주 멀고 먼 미래 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만수무강하세요, 회장님. 아니, 사랑하는 할머니. 그런 제 염원 덕분이었을까요? 제가 할머니의 뜻을 물려받아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활약하게 되는 날은 아직 한참 멀리 남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할머니께서 지금껏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고 계시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